미국의 한 공항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1시간 넘게 입국 심사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마치 VIP라도 된 듯이 빠르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건 차별이라며 공항에서 시위를 하며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미국인이 한국 여권을 보여주며 단 1분 만에 심사대를 통과하자 모두들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공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 보스턴 출신의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에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두 문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세계를 누비는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며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경험했지만 한 번도 내 정체성에 의문을 품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죠.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여권을 든 사람들이 특별심사대에서 추가 확인을 받느라 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일반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만 받고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왜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요? 유럽 출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여권을 든 비즈니스맨들이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치는 것을 보았어요. 심사관들은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별다른 질문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여권이 지닌 신뢰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우받는 걸까?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상위권에 속했고 위조 방지 기술과 높은 보안 수준으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여권을 든 사람들,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던 날, 저는 유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행사장은 여러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였고, 유진은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능숙하게 통역하고 있었어요.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하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놀랍게도 유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영어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유진은 천천히 발음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약서보다 신뢰를 중요시해요.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유진의 설명은 제가 가졌던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선입견을 하나둘 깨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계약서와 법적 조항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신뢰가 기본이라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공항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유진 씨, 한국 여권이 왜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아마도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상징일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유진과의 대화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올라선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그들만의 가치관과 문화가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제게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 첫 번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저는 한국 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한국 측은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느라 시간을 끌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유진에게 불평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오늘 계약이 끝났을 텐데 여기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유진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해요.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죠. 빠른 결정보다 모두가 동의하는 올바른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진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약속과 신뢰를 굉장히 중시해요. 한번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더 직설적이에요.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고 아니면 거절하죠. 시간을 아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들은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직설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그녀의 말은 저에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좋은 협력이 가능해요. 미국식이 항상 옳은 것도 한국식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진의 조언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항상 미국식 비즈니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른 문화에는 다른 가치와 방식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자세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말처럼 내 방식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울 근교의 한 동네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던 중 낙엽을 쓸고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았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셨지만 두 분은 꽤 열심히 공원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궁금함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하네. 할아버지께서 놀라워하셨죠. 저는 유진에게 배운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더 말했고 두 분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나는 박춘식이고 이쪽은 우리 집사람 이정이야. 이렇게 박춘식 할아버지와 이정희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세요? 제가 물었죠. 박춘식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대신 해주겠어? 그 말씀에 감명받아 저도 함께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세 사람이 함께하니 일이 금방 끝났어요. 작업을 마치고 근처 벤치에 앉았을 때 박춘식 할아버지가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꺼내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한 잔 마시게. 저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주신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젠 우리 동네 사람이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동네에 사셨다고 했고 할머니는 동네 변화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엔 여기 전부 논이었어. 서울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 역사가 느껴졌어요. 그날 대화를 통해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거주 공간을 함께 가꾸고 서로 돕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 이웃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헤어질 때 이정희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우리 매주 목요일에 주민센터에서 한글 배우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오겠니?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이 동네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내 동네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박춘식 할아버지와 이정희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정희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왔구나, 마이클. 우리 다 기다리고 있었어. 교실 안에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을 향한 그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글 수업은 제 예상과 달리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이 뒤늦게 글을 배우고 계셨던 거죠. 70대,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배우려는 그분들의 열정은 놀라웠어요. 서툰 손으로 연필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이정희 할머니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오늘부터 마이클이 우리 모임에 함께할 거예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말 배우고 싶대요. 모두가 박수를 쳐주셨고 한 할머니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한글은 어려워도 함께하면 배울 수 있어. 우리도 이 나이에 배우는데 젊은 사람이 못 배울 리 없지. 용기를 얻어 제가 배운 한국어 인사를 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열렬히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박춘식 할아버지는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어요. 발음이 아주 좋네. 금방 배울 거야. 그날 수업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모습,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유진을 만나 오늘 경험을 나누었어요. 한국어 배우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특별해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계시죠. 그날 밤 배운 한글을 복습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 가치관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한글 모임은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어느덧 저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의 한글 모임은 제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고 유진과의 만남도 더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커피숍에서 유진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 씨, 사실 한국 귀화를 고민하고 있어요. 제 말에 유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건 큰 결정인데요.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의 공식적인 연결을 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이 더 집처럼 느껴져요. 여기서의 생활, 만난 사람들, 배운 가치관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진심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회사로 돌아와 상사인 제이콥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넌 미쳤어, 마이클. 그건 내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이콥의 우려는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 친구인 레이첼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한국에 대한 내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어.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게. 레이첼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유진은 흔쾌히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2시간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한글은 배웠지만 실제 대화와 읽기, 쓰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기본 인사와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진이 제안했고, 우리의 공부는 기초부터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유진의 끈기 있는 지도와 격려 덕분에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박춘식 할아버지와 이정희 할머니도 저의 결정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글씨로 쓴 짧은 문장을 제 우편함에 넣어주셨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제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 덕분에 꾸준히 나아갔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긴장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유진이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분명 잘할 거예요. 유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어요. 시험장으로 가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춘식 할아버지와 이정희 할머니, 그리고 한글 모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응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기도할게. 시험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순간 당황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박춘식 할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집중하자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유진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하나둘 기억났고 어르신들과 나눴던 대화 속에서 배운 표현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니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했죠.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처음 보는 문제들도 많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유진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첫 시험은 누구나 어려워해요. 결과가 어떻든 이미 큰 도전을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초조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수시로 새로 고침했어요.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 중 하나였어요. 마침내 결과 발표일, 이메일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으로 화면을 열었어요. 합격. 그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고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합격이었어요. 기쁨에 가득 차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씨,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우리 지금 바로 만나요. 소식을 들은 박춘식 할아버지와 이정희 할머니는 즉시 축하 파티를 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댁에는 한글 모임 어르신들과 유진, 그리고 제가 모였어요. 이정희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잡채, 불고기, 김치.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마이클이 한국인이 되는 첫걸음을 축하하며 박춘식 할아버지가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모두 잔을 높이 들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제 삶의 일부가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축하 파티 중간에 유진이 작은 케이크를 꺼냈어요. 그 위에는 한글로 마이클의 한국어 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험 합격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을 제 고향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지 일주일 후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귀화 결정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험 합격 소식은 아직 전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거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되었어요. 안녕, 엄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지내고 있니? 서울은 여전히 좋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삶과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들, 유진과의 공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시험 합격 소식을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행복하다니 기쁘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전화기를 건네받은 아버지는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셨어요. 확실히 큰 결정이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우린 항상 내 편이란다. 부모님의 지지를 확인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짜 집 같아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배운 문화, 모든 것이 제게 특별해요. 제 진심이 담긴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곳이 내 진짜 집인 거겠지. 언젠가 우리도 내 새 고향을 방문하고 싶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고향의 따뜻함과 비슷해요. 다른 점도 많지만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음은 어디나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을 나누며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 가치의 보편성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귀화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 한국 국적 취득까지 남은 절차와 시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관문을 통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어요. 다음에 미국에 방문하면 너의 결정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줄게.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족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그리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제가 가진 특별한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유진과 함께 청계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가를 따라 늘어선 조명들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거의 2년,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많이 늘었고 귀화 신청 서류도 거의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유진 씨, 이제 서울이 나를 품어준 진짜 고향 같아요. 문득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렇게 느끼시다니 기뻐요.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이었고 나중에는 외국인 거주자였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박춘식 할아버지, 이정희 할머니, 한글 모임 어르신들, 그리고 유진 씨. 모두가 내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유진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마이클 씨 덕분에 나도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그 말이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저를 통해 유진도 자신의 문화를 재발견한 것이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 혼란스럽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특별한 관점과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서로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다짐에 유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야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남산타워까지. 이 모든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깊이 사랑하는 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마이클 씨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유진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여권이나 신분증에 표시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고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이제 저는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특별한 정체성이자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정체성을 안고 걷는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고급인 줄 알았는데 이런 더러운 걸 먹으라는 건가요? 심지어 이 더러운 음식을 다시 가져다 주시면 어떡해요?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 여성이 한국의 식당에서 더럽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샤르바라고 하는데요. 요즘 유럽에서는 한국 문화가 완전히 유행이에요. 옛날에는 영국 음악이 유럽을 지배했다면 지금은 한국 음악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래도 자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도 도대체 한국이 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여행에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도 하루빨리 한국 패키지 여행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막내인 제가 한국에 다녀오게 된 거죠. 심지어 이 출장은 좀 특별했어요. 바르샤바의 상류층 돈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분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닌 분들이라서 무조건 만족스러운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비행기에서부터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에서 체크인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최고의 존중과 세심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저를 맞이했고 제가 같이 있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항공사를 이용해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기내에 탑승하자 대한항공 서비스의 우수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승객의 편안함을 보장했습니다. 준비된 와인이나 간식도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만한 맛이었어요. 정확한 영어로 정확한 지시를 내려주었어요. 기내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내는 넓고 편안한 좌석과 차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기내 디자인과 청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대한항공이 승객의 편안함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옵션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 영화와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영화 음악 게임이 준비되어 있어 착륙 전부터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 정도 규모의 공항은 유럽에도 없거든요. 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인가, 엑스포 행사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고객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터미널을 지나면서 저는 청결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던지요. 바르샤바에서는 아무리 잘 관리된 곳이라도 흠집이 있는 법인데 이곳은 모든 표면이 자랑스럽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직원과의 첫 만남은 놀랍게도 로봇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짧은 대화만 나눌 줄 알았던 로봇은 길 안내뿐만 아니라 전철 이용 팁과 러시아워에 피해야 할 역을 알려주고 목적지에 있는 현지 식당까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고객들이 오면 본인들이 뭔가를 찾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 신기해 하실 거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봤는데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세련되고 예쁘게 입고 있었어요. 괜히 방탄소년단을 만든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지하철은 조용하고 부드러웠으며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바르샤바에서는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종종 즐거운 놀라움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효율성을 처음 맛보는 순간이었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호텔 서비스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랍고도 따뜻한 수준의 세심함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체크인은 순조로웠고 저를 도와준 직원은 수속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편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호텔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발표장도 있었습니다. 객실은 완벽했어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넓고 우아하게 꾸며진 객실은 도시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바르샤바는 이렇게 높은 건물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요. 푹신한 침구부터 세심하게 배치된 어메니티까지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을 진정으로 차별화한 것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직원들은 매일 현지 레스토랑이나 문화 행사를 추천하는 작은 메모를 남기며 개인적인 손길을 더해 제 투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도시를 탐험하고 돌아온 제 방에는 한국 전통 차 세트와 각 차의 의미를 설명하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에 한국 문화와 깊이 연결되고 투숙객으로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텔에서의 식사 경험도 훌륭했습니다. 조식 뷔페는 세계 각국의 요리와 한식이 풍성하게 차려졌고 가교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아름답게 제공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요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기꺼이 요리를 설명하고 페어링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체크아웃을 할 때 직원들은 제가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첫 번째 문화적 실수는 호텔 근처의 작고 아늑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통 한식을 코스 요리처럼 주는 곳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나온 차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흙이 들어간 듯한 더러운 모습의 차였어요. 저는 당황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깨끗한 모습만 보여주던 한국이 이런 더러운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요. 실수한 것 같아서 정중하게 물 한 잔을 새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업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컵이 똑같은 모습으로 도착했을 때 저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바로 그 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망설임 없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는 약간의 단맛과 함께 고소한 맛이 나는 기분 좋은 차였습니다. 나갈 때 저는 저희 손님들이 오게 되면 꼭 무슨 차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식사는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풀코스 요리 즉 한식을 경험했습니다. 각기 다른 맛과 의미를 지닌 정교한 요리들이 차려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양념한 고기를 테이블에서 바로 구워주는 한국식 바비큐였는데 맛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동의 대화형 식사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국과 찌개의 세계도 발견했습니다. 매콤하고 구수한 김치찌개부터 편안한 설렁탕까지 강렬이는 한국 음식의 깊이와 복합적인 맛의 증거였습니다. 폴란드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매운맛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너무 시원했어요.
느끼하거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해결해줬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보리차 실수는 때때로 우리의 오해가 즐거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엔서울 타워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한식의 절묘한 맛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순간, 완전히 놀라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타워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파노라마 뷰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경험해본 일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음식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풍경이 정말 다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보내준 회사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창가 옆 테이블로 안내하는 호스트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밝고 활기차며 살아 숨쉬는 대도시로 손에 닿을 듯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별빛 아래서 식사하는 기분이었고 짜릿하면서도 고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레스토랑이 움직였어요. 내가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변하기는 했지만 분명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런 특별한 식당을 만들 정도로 한국은 놀라웠어요. 그리고 고객들을 또 반드시 데려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바로 삼성 제품을 파는 삼성 스토어였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갤럭시를 쓰는 걸 아시나요?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갤럭시를 쓰더라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갤럭시 폴드를 정말 많이 쓰세요. 또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녹음을 많이 하셔야 하거든요. 저희 패키지 여행은 고급이라서 관광 상품을 파는 곳에는 데려가지 않는데 삼성 스토어만큼은 고객들이 원하는 곳이라서 무조건 가야 했어요. 저는 미리 경험하러 갔습니다. 최신 핸드폰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거든요. 서울 삼성 스토어에 들어서는 순간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장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는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전시한 섹션에 다가가자 이전보다 더 세련된 여러 모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각 제품에 들어간 장인 정신과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직원이 제 관심을 알아채고 친절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각 모델의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제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기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분명했고 제품에 대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손에는 스마트워치가 들려 있었어요. 세련된 디자인, 건강 추적 기능 다른 디바이스와의 원활한 연결성까지 갖춘 제품이었죠. 직원은 휴대폰이랑 연결도 해줬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부탁받은 폴드까지 샀습니다.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서울을 탐험하면서 저는 현대 한국의 특징인 기술 발전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걔는 제가 가지고 다닐 서울의 작은 조각이었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혁신을 거듭하는 도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은 롯데월드 스카이타워였어요. 120층이나 되는 초고층 건물에서 서울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고객님들은 단순히 전망만 보는 게 아니라 120층을 걷는 스카이데크도 갈 예정이었어요.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120층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서비스였답니다. 타워로 향하는 동안 제 안에서는 설렘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롯데월드 타워는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목록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니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웅장한 구조물의 존재감에 압도당했습니다. 투명 유리 아래로 보이는 롯데월드가 장난감 같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고속 엘리베이터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듯한 부드럽고 빠른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스카이데크로 향하는 문이 열렸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카이데크 하늘길은 어땠겠어요? 숨이 굳을 것 같은 경험이었으며 서울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카이데크에서는 360도로 서울을 조망할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너클 잃을 정도였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건물과 도로, 강산이 조화롭게 얽혀있는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신의 시선으로 서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데크 위를 걷다 보니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과 당당히 서 있는 남산 서울타워.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수많은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자연과 도시 개발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아래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카이데크의 유리벽은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해 마치 서울 상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니 짜릿하면서도 겸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석양과 서울의 야경까지 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마지막 날 코스로 완벽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에 서서 저는 서울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바르샤바보다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면서 저희 나라도 서울 같은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장엄한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름다움은 도시 경관이 지닌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내려와서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였어요. 한국의 백화점을 둘러본 것은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이었으며 깊은 감동과 만족감을 남겼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그 거대한 규모와 우아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백화점은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질서와 세련미가 느껴져 쇼핑 경험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레이아웃은 직관적이었고 패션과 뷰티부터 전자제품과 가정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섹션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에는 마트도 있어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놀러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사항이 있었어요. 바르샤바는 명품 거리가 있긴 한데 브랜드마다 떨어져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한국 백화점에는 명품 브랜드가 모두 모여 있어서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시간을 비워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해외 브랜드와 한국의 브랜드가 모두 입점해 있어. 모든 취향과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장 하나하나 그냥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게 아니라 컨셉이 있었어요. 고객들의 쇼핑 취향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만족감과 감사가 넘쳤어요. 저는 바르샤바로 돌아가서 고객들한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들이 행복해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울은 그런 나라니까요. 한국은 여행객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적 풍요로움, 기술 발전,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작별을 고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고객들이 까다롭긴 하지만 한국에서 친절한 주인들과 이 새로운 경험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좋았어요. 아름다운 나라에는 탐험하고 경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깨달음과 풍요로움을 안겨준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회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입국 심사대의 차례를 기다리는 한 외국인 무리가 보입니다. 금발의 검정색 수트를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외국인들이 계속 전방을 살피며 경계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 곳을 살피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보안업체에서 현장팀 리더로 근무하고 있는 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재능을 보였고, 그러면서 각종 무술을 배웠고, 누군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가장 높은 보안력을 자랑하는 회사의 현장팀에서 최연소로 팀 리더를 차지하며 제가 계획한 대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사건들을 겪으며 자꾸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런 스트레스들이 쌓여 번아웃이 오게 됐고 일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마 영국에 방문해 보시거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영국의 치안 정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특히나 밤이 되면 위험도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전체를 절도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 다수의 일들에 현장 출동을 나가고 팀을 이끌면서 저의 팀원들이 다치고 사고를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지키는 것에 대해 기쁠 수만은 없었습니다. 소중한 팀원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처음으로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근속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팀 전체 원하는 곳으로 여행 보내줄 테니 그동안 다시 재충전하고 고민해서 복귀하면 좋겠다고 했죠. 몇 번을 거절했지만 제가 거절하면 우리 팀원들까지 휴가를 가지 못할 테니 회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고선 팀원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알려주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몇 개의 후보군을 고른 끝에 과반수로 대한민국으로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으로 고른 이유 중 하나는 저희 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오랜 동료 슐튼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2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 우리 팀 모두에게 비즈니스석을 끊어주었고 우리는 편하게 한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보상을 팀원들까지 받을 수 있게 대안껏 들뜬 팀원들을 보니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고대하던 한국행으로 가기 위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다더니 모두들 슈트를 입고 왔더군요. 그것도 명품 브랜드로요. 곰곰이 떠올려 보니 우린 모두 그동안 슈트를 입고 일만 했지. 이렇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역시 늘 그렇듯 검정 옷을 입었어요. 저희 집 옷장에는 검정 옷 외로는 잘 없는 편이거든요. 한국 공항에 도착해 입국 소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정 옷에 선글라스를 쓴 우리 무리가 왠지 사람들 눈에 평범해 보이진 않는 눈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저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총기가 불가한 나라인 걸 알았는데도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속을 다 마치고 나가자 보고 싶던 동료 슐튼이 반겨주었습니다. 슐튼은 이제 더는 검은 수트를 입지 않고 아주 밝은 컬러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에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슐튼은 옷차림뿐만 아니라 성격도 180도 변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와 함께 근무할 때 저희 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과도하게 진압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슐트는 우리에게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고작 공항에서 밥이라니 이젠 안 본 지 오래됐다고 푸대접을 하는군.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항의 다른 층으로 향했어요. 그 층의 문이 열리자 슐튼을 오해한 것에 대해 바로 미안한 감정이 들더군요. 쇼핑몰이나 번화가만큼 다양한 음식점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메뉴가 워낙 많아 우리 먹고 싶은 음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메뉴 통일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슐튼이 음식점을 통일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각각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 주문을 하고 왔어요. 이곳에선 이곳저곳 메뉴를 다 같이 앉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 느끼는 문화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죠. 메뉴를 기다리면서 내부를 좀 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리에 캐리어도 심지어 명품 브랜드의 가방도 휴대폰도 둔 채로 주문을 하고 또 음식을 가져오더군요. 더 이상한 건 그 신기한 모습을 신기하게 보는 게 우리들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각 불고기, 김밥, 떡볶이 등 각기 먹어보고 싶던 메뉴들을 시켰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음식들이었거든요. 한국 음식들은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까지 식단적으로 완벽한 조화에 색감까지 예뻤거든요. 원래 음식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인데 한식 사진은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줄 알았지만 우리 모두는 빠르게 음식들을 흡입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모두 먹다가 제 실수로 동료 에리카의 옷에 빨간 소스들을 흘려버리게 됐습니다. 에리카의 표정은 숨길 수 없이 굳어져 버렸어요. 하얀 셔츠에 묻은 소스를 물티슈로 재빠르게 닦아봐도 번지기만 할 뿐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리카는 여행 때 꼭 입으려고 할부까지 해서 산 건데 하며 실망하는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는데 그때 슐튼이 걱정하지 말고 본인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슐튼의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옷을 주고 싶었지만 덩치가 큰 제니퍼에겐 맞지 않았죠. 당장 옷을 구해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적으로 채운 채 슐튼의 집에 도착했어요. 비행 시간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슐튼은 제니퍼에게 본인의 옷을 입고 그 슈트를 벗으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곤 1시간만 기다리라고 제니퍼는 맞지도 않는 슐튼의 옷을 입은 채 속이 답답한지 맥주만 연신 마셨어요. 그러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딩동 슐튼의 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경계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군가 방문한다는 건 저희 나라에선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슐튼은 웃으며 경계도 없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따라갔죠. 문을 열자 앞에 사람이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순간 저희는 다시 긴장하고 집중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서로를 지킬 수 있게 말이에요. 슐튼은 손을 뻗어 무언가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건 슐튼 하의 수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세탁물을 맡기고 배송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그저 생활의 일부분이라고요. 제니퍼는 깨끗해진 슈트를 보며 기뻐하면서도 슐튼에게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말했어요. 슐튼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가는 저녁 슐튼은 저희에게 이제 좀 쉬었으면 나가자고 했어요. 10시가 다 되었는데 어딜 가자는 건지 의아했죠. 그는 또 스마트폰을 꺼내 20분 뒤로 예약해뒀으니 얼른 옷 입어라고 했어요. 저희는 밤늦게 하는 음식점을 예약할 수도 있구나 하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복도식이었던 슐튼의 앞집 옆집 할 것 없이 모두 집 앞에 택배 세탁물, 유모차 자전거 등 누구든지 당장 가져다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물건들이 놓여 있더군요. 정말 슐튼 말처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문화에 대해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아파트 입구로 나가자 큰 뱀 한 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긴장했어요. 경험상 그 시간대에 그렇게 큰 차 안에는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슐튼이 그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시간보다 더 빨리 왔네 하면서요. 그건 바로 택시였어요. 슐튼에게 설명을 들으니 한국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승용차 택시부터 SUV 승합차, 공학용 임산부들용 여자들이 타는 택시 유모차를 타기 좋은 택시 등 종류도 다양하다는 걸 들었어요. 택시 내부에는 우리를 위한 웰컴, 드링크와 휴대폰을 충전하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홍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이 10시가 넘은 시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인파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걸어거리 골목골목을 구경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열어 어두운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곳엔 도저히 밤이라고 믿겨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여자끼리 다니고 심지어 혼자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건 저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누구도 저희처럼 긴장해서 살피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가 오히려 그 안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 있다니 저희 나라였다면 한창 현장에 출동할 피크 시간인데 말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역인 맨체스터역조차 그 근처는 밝을 때라도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골목골목에는 약을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테러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죠. 저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나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조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비번인 날에도 다른 팀원들을 늘 걱정하는 밤을 보내야 했거든요. 영국은 특히나 밤에 무언가 활동하는 게 현저히 적은 나라인데 한국을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술집에 들어갔고 저도 우리 팀도 모두 만취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거의 다 취해가고 저와 슐튼만 겨우 정신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가까운 시간임에도 술집은 여전히 북적거렸습니다. 우린 자리를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취기도 날리 겸 먼저 나가서 바람을 쐬기로 했고 동료들은 화장실에 들렀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쐬고 있는데 역시나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남성이 만치에 앉아 엎드려 있고 그 남자 주머니에 한 남자가 손을 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다가가 그 사람의 손을 제압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일에도 휘말리고 싶진 않았지만 지나칠 순 없었어요. 저에게 제압된 남성이 뭐라 한국말을 하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연이어 경찰마저 그 자리에 도착했죠. 다행히 슐튼이 나왔고 저는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 같이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우리는 이동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무언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어요. 저는 제가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고 슐튼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라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건은 이랬던 거였습니다. 그 취한 남성분이 쓰러져 있었고 오는 길에 지갑을 떨어뜨린 걸 뒤에서 본 남성이 그걸 보고 다가와 남자의 옷에 다시 챙겨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남성을 경찰에 신고해준 것도 제가 손을 꺾어 제 앞에 버린 그 남성이었죠. 저는 당연히 거짓말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순식간에 해결되더군요. 한국에는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상황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고화질로 명확하게야 어디든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제가 한 오해를 이해한다면서 그 남자는 웃어 넘기자고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민망함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남자는 저에게 번역기로 민재라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지금의 선택을 말이에요. 그 선택이 뭐냐고요? 네, 맞아요. 저도 슐튼처럼 한국으로 와서 지내고 있어요. 영화 같은 해프닝으로 만나게 된 민재는
제 한국어 선생님이자 남자친구가 되었고요. 물론 민재에게 반한 것만으로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늘 누군가를 무언가를 지키기만 해왔는데요. 한국에 와서야 제가 그간 느껴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아도 늘 나를 지켜주고 있는 나라의 치안. 그 안정감에 드디어 진정으로 내 삶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젠 누군가를 잃거나 다치게 할 걱정 없이 정말 저만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민재와 함께 하겠죠.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버스에서 3명의 외국인 중 한 명이 한 명의 한국인을 붙잡더니 소리 지릅니다. 내 핸드폰 너가 가져갔지, 당장 내놔. 한국인은 어이없어 하는데요. 그런데 뒤에 노려보던 한 남자가 갑자기 3명의 외국인에게 다가오는데요. 한국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루마니아에서 온 여성 페리스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버스회사 기술 담당팀으로 일하고 있는 페리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멋진 동료인 샤차와 벤너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버스 회사의 삼총사와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사랑하지만 세상에는 보고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버스와 번화한 거리 그리고 멋진 것들을 상상하며 모두 들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지갑을 확인해 보니 중국은 저희 예산에 비해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저희 회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갈 사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는 매일 유럽을 누비고 다니는데 또 유럽을 가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저희는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샤차가 한국은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나마 가끔 저희 버스에 타는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은 분들 정도로만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짐을 싸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의 브라티 루마니아 공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크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만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서비스의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설의 청결함부터 직원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승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단순히 방문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효율성과 혁신에 관한 것이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은 전자표지판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승객이 제 시간에 항공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 시스템을 갖춘 기술의 허브였습니다. 한국 여행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으며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작동하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영어권 택시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택시기사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종종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영어를 구사하는 택시 서비스 덕분에 목적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서비스의 효율성도 인상적이었어요. 택시가 잡히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운전기사도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차는 깨끗하고 편안해서 한국에서 탔던 택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한국이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서비스의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설의 청결함부터 직원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승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바로 여기야, 정말 여기 왔구나. 흥분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순간이었죠. 버스와 도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가 너무 매끄럽고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최대한 많은 것을 구경하려고 애썼어요. 솔직히 루마니아에서 보는 풍경들은 황무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른 유럽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예쁜 풍경이 펼쳐지지만요. 한국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용하던 샤차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질문도 하고 매우 흥분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봐온 벤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후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서비스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쉬웠고 낯선 땅에 온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첫 승차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혼동하거나 흥정할 여지가 없는 예상 요금이 화면에 바로 표시되어서 놀랐습니다. 투명하며 공정한 요금은 저희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택시가 곧바로 도착했고 택시에 올라타자 정중한 기사와 깨끗하고 편안한 차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루마니아에서 경험했던 택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내를 순항하는 동안 운전기사가 GPS 지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며 쉽게 교통체증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불필요한 경적이나 난폭 운전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어요. 카카오 택시가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카오 택시 경험은 단순히 편안한 승차감을 넘어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훈을 주었어요. 카카오 택시 앱은 기사의 세부 정보, 차량 정보, 심지어 친구와 동승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더욱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고국의 택시 서비스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루마니아에서 택시를 타면 종종 승차 거부를 당하곤 했어요. 기사가 최단 경로를 택할지, 차량 상태가 좋은지, 정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은 모두 사라집니다. 손끝으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택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차가 끝나고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에서 내린 저희는 긍정적인 경험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카카오 택시는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이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저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피곤하지만 설렘으로 가득 찬 채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탐험해야 할, 날아타야 할 버스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거리를 탐험하고 멋진 버스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했어요. 물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쉽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은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전기가 공급돼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정류장에는 전기버스를 위한 충전소도 있었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루마니아에 돌아와서 버스 정류장은 약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제대로 작동했어요. 저희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은 버스입니다. 오버스 버스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깨끗했어요. 내부도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공간도 넉넉했으며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집에서 타던 붐비고 시끄러운 버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곳에 간다는 사실에 흥분한 채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는 버터처럼 부드럽게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승차감도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버스는 솔직히 냄새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중국산 버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격이 항상 급한 샤차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입니다. 버스에서 없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한국인이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샤차는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왜 내 핸드폰 가져가? 당장 내놔. 한국인 승객은 순간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톡톡 치는 겁니다. 바로 버스 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핸드폰은 샤차의 핸드폰이 아니었고 그 한국인의 핸드폰이었어요. 저희는 휴대폰이 당연히 영영 사라진 줄 알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믿기시나요? 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돌려주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직함과 친절함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슬쩍 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핸드폰 한 개면 거의 1000유로 정도인데 루마니아 한 달 월급입니다. 솔직히 누구든지 가져갈 만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꿎은 한국인을 의심했던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해한다는 듯이 웃더군요. 이 사건을 겪은 후부터는 샤차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샤차는 이것이 단순히 버스와 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운전기사들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펀지처럼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희는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루마니아에 한국의 작은 조각을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전자버스 정류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표지판과 벤치가 있는 일반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미니 지휘센터 같았어요. 실시간 버스 도착 시간 노선도미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돼요.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으로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거스름 돈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거나 매표기에 넣고 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예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드를 터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카드로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버스, 지하철,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도 작동합니다. 너무 편리해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버스 기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운전기사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했으며 도로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과 시스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청결과 유지보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버스는 안팎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었죠.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대중교통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계속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새로운 정보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희는 영감과 동기를 얻었고 배운 것을 루마니아로 가져갈 준비가 되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는 것도 알았고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는 서로 소통하는 방식, 대중교통 이용 방식, 생활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났어요.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오기를 정말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많은 거를 적용한다면 루마니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한국 다음에도 놀러 올게요.